현금으로 인출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줄 때 주변에 물어보니까 걸린 적이 없던데, 세무서에서 전화 받은 적이 없던데 라고 안심하고 넘어가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명백한 증여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 최종적인 사용처가 확인이 되겠죠. 네, 안녕하세요. 뷰인사이드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전세미남 세무사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성호 세무사입니다. 이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알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 칼럼이나 책을 쓰고 쉽게 전달드리는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시간을 거꾸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난 2024년 9월 달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국세청에서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죠. AI를 활용한 국세 업무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부터 이 관련 오해가 급무사를 좀 타게 되었습니다. 사실 작년 8월부터 이미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절반 이상을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담당 공무원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미 AI가 선별을 하고 있고, 올해 8월부터는 이제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도 AI를 활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분들이 AI가 도입이 되면 사실 이런 세무조사 말고 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민감한 부분이 뭐예요? 가족 간의 계좌이체, 현금 인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내역들을 모두 AI가 활용을 해가지고 가족 간의 현금 이체나 계좌이체 내역을 모두 검증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세금 폭탄이 나온 게 아닌가 하고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세무사로서의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AI는 조사 수단일 뿐이지 절대로 조사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AI를 도입한다고 해서 모든 국민의 계좌를 국세청이 빅브라더처럼 소위 말해서 계좌를 오픈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정보이고 근거 없는 뉴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뉴스나 이 내용들이 유튜브에서 필터링 없이 지속적으로 또 노출이 되다 보니까 국세청에서도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가족 간에 50만 원 이상 보내면 증여세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게 정말 아주 근거 없는 낭설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했기 때문에 좀 걱정은 덜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전 국민의 계좌를 확인할 목적으로 AI를 도입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고, 만약에 제가 AI를 사용을 하는 국세청 입장이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이렇게 사용을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민 계좌를 감시할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홈택스 가보시면 그 UI가 익숙해지기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홈택스 UI를 좀 편하게 사용하기 위한 UI 계산에 활용을 한다던가, 또는 아직까지는 공무원분들이 직접 이제 민원 응대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 숫자는 적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해야 될 업무량은 굉장히 많이 방대하게 쌓이는 거기 때문에 업무 효율 증대를 위해서 상담을 할 때 있어서는 AI 상담 봇을 도입을 한다던가, 또는 마지막으로 이 세금이라고 하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쌓이기 때문에 홈택스 그 자체에 대해서 외부 해킹으로부터 방지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데 AI를 도입을 한다든가, 국민을 감시하는 목적 이외에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목적으로 유익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것이 국가 입장에서도 더 생산적으로 AI를 활용하는 일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자금 출처 조사에 따른 이 증여세나 상속세 과세 문제, 또 이제 범위를 확장을 해가지고 이 상속세 증여세뿐만 아니라 이 조사 대상자가 사업을 하고 있으면 사업자에 대한 매출 누락이라던가 소득세 신고 해명 안내 조사, 이런 게 충분히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가 조직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한정된 시간에서 인력 자원에서 효율적으로 이 행정 운영을 하는 걸 기본으로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선 절대적으로 어떻습니까? 국세청 세무공무원의 인력이 이런 가족 간의 모든 계좌 이체나 현금 거래를 확인하는데 부족하다, 실무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 흥미도 역시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가족 간의 계좌 이체나 현금 인출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고액 현금 거래라고 해가지고 한 사람이 하루 동안 통장에 입출한 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 거래를 어디다 보고를 하게 돼요? FIU, 금융정보분석원에다가 보고한다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AI가 하루 평균 최소 10,000건이 넘는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보고가 되는데, 이 사람들의 통장 거래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최초 분석부터 세금을 내라고 하는 마지막 통보까지 모두 다 AI가 할 수 있는 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분명히 담당 공무원분들이 배정이 돼가지고 직접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명자료 안내를 맨 처음에 만드는 것부터 해서 우편으로 보내야 되겠죠. 그리고 진행 상황이 될수록 관련 당사자하고 직접 통화를 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또 결과가 나오면 세무서 담당자한테 결제를 올렸다가 또 수정사항이 있으면 다시 가져와가지고 이 사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루틴화한 일련의 업무 방식들이 분명히 AI 혼자만으로는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의 지금 현재 이 업무량에 비해서는 이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제가 현직에서 많이 만나보는 그분들의 세적 관리가 너무 많습니다. 이 세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관할 지역의 업무량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상속세 세무조사 제가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조사관 한 분이 이 많은 경우에는 동시에 10개까지 세무조사를 함께 핸들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정말 명예를 가지고 하는 일이고, 옆에서 보다 보면 개인적으로는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저는 최대한 세무조사는 빨리 끝내드리자라고 하는 게 그 주의예요. 조사가 길어서 좋을 것도 없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인 업무 소화하기도 바쁜데 이렇게 가족 간의 건당 5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 그게 과연 증여 거래인지 사실상 세무 공무원분들은 알 바가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세수 확대를 생각을 해보면 행정 낭비, 업무 낭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시는 이런 AI를 통한 전국민 세무조사는 근거 없는 낭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건당 50만 원 이상에 대해서 계좌 이체를 하거나 아니면은 현금을 준다고 했을 때 그 50만 원이 과연 내가 용돈을 준 건지 혹은 생활비나 병원비로 준 건지 아니면 내가 증여 목적으로 준 건지에 대한 해명을 하는 게 아닌가에 대해서 제가 정말 최근에 이 이슈가 있었던 게 한 불과 3달, 2달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 전화만 저희 사무실에서 한 하루 평균 10통 이상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제 입장에서 다 그게 오해라고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저도 피로도도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이제 제가 그만큼 받았다면 분명히 이제 관할 세무서에서는 더 많은 이제 문의 전화를 받았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사실 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 가지고 이 뭐 개인적인 업무 낭비나 혹은 국가 입장에서도 행정 낭비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실 표면적으로는 이게 생활비나 학자금처럼 비과세 거래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지만 사실상 그 속내를 들여다봤을 때는 속사정은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되거나 자녀들한테 예적금으로 형성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자녀가 아직 이제 취업 준비 중이거나 이 사회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국세청이 보기에는 당연히 신고된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구입했다던가 아니면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부동산, 집을 산 거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은행에서도 사실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사람의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대출이 실행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 본인 재산 대비 대출 액수가 너무 과도하게 많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국가 입장에서 세무서 입장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게 아닌지에 대한 세무조사나 적어도 해명하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이 가족 간의 현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를 했다고 해서 세무서에 이제 거래 존재를 확인하는 게 세무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통장 거래가 있다고 해서 모두 다 확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적으로 신간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99% 걸리는 게 바로 현금을 증여한 이후에 어떻습니까? 증여자가 10년 이내 돌아가시게 되면 이게 증여 자체에 대한 소명이 아니라 상속세 세무조사로서 역으로 추징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상속세는 과거 10년 동안 은행 내역을 다 들여다보고 또 상속세는 국가가 결정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신고기간 6개월 이내에 상속인들이 세금 신고는 하지만 결국 그 신고가 잘 되었는지 이 타당성 입장을 확인하는 거는 결국 국가가 정하는 거라서 세무조사가 있습니다. 보통 예를 들어 가지고 사망 전 8년 전쯤에 이 전세 자금으로 뭐 3억 원을 부모님한테 전세 자금으로 증여를 받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받았으니까 당연히 증여세 신고도 했다 안 했다? 안 했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3년이 지나고 이 상속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 증여받은 게 들통이 난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증여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포함을 해서 또 이제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인정이 돼버리니까 양쪽에서 이중적으로 세금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돈이라고 한다면 이 차용증을 반드시 좀 작성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차용증을 작성을 하실 때 많이 놓치는 3가지가 있어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좀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것만 알고 가시더라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차용증을 작성하는 날 현재 당장 확인해야 될 게 부모님의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차용증은 현실적으로 작성이 돼야지 누가 보더라도 이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서 그 내용을 모두 다 믿지는 않습니다. 신빙성이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전세보증금으로 3억 원이라고 하는 이 금액을 자녀가 부모님한테 빌린다라고 가정을 할 때 이 부모님께서 무려 뭐 100살까지 살아계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얼마나 살아계실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법정이자를 4.6%로 한다고 했을 때 이자하고 원금을 동시에 갚는다고 하더라도 총 얼마의 시간이 걸립니까? 현재 부모님 나이가
나이가 80세 이상이라면 2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내가 100세까지 산다고 차용증을 썼는데 남은 기대 수명 연수가 2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차용증 내용을 계산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차용증에 대해서 부모님은 100살 이상 살아 계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차용증 자체는 결과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차용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100세 시대, 100세 시대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한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실제로 100세까지 사시는 분이 거의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통계청에서 발표한 남녀 기대 수명 연수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80살, 여성 같은 경우에는 86살이긴 합니다만 이 100살까지 산다고 아무리 오래 잘 봐준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 이 상환 기간을 정해져 버리면 이 차용증 자체는 내가 실제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차용증일 가능성이 될 수가 굉장히 많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자녀의 경제 활동을 과연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자녀가 소득 활동을 언제까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냐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사실 요즘 많이 뉴스를 보시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힘들게 취업을 하더라도 1년 안에 퇴사하는 젊은 층 비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원금이나 이자율, 부모님의 나이까지 심지어 고려해가지고 차용증을 완벽하게 작성을 했다라고 했는데 차용증을 쓰고 6개월 뒤에 갑자기 자녀가 퇴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다음에 취업 전까지 이분이 놀진 않고 소일거리로 아르바이트나 부업으로 여러 가지 벌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어떻습니까? 일시적인 소득이고 또 신고도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국가 입장에서는 차용증을 쓰고 난 이후에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갑자기 돼버리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용증을 작성한 이후에도 자녀의 소득이 과연 언제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인가도 함께 고려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장기간으로 봤을 때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이다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실무적으로 대답해 드리기가 난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본인도 이제 소득이 얼마까지 있을지 판단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제일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가급적이면 자녀분들 소득이 정상적인 소득으로 매월 이제 고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소득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빌리는 원금 자체를 그렇게 욕심을 내서 많이 차용증을 작성하시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원금이 많을수록 내가 이자 부담도 커지고 또 매년 일정 기간 동안 상환해야 되는 원금 자체에 대한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녀 소득에 대한 부분 혹은 자녀가 취업 준비거나 아직 학생이라고 하시면 차용증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에서 정하는 계좌이체 금액의 상한선이나 하한선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현재. 그걸 법에서 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국세청에서 관심이 있는 건 뭐냐면 증여를 받든 아니면 이 사람이 차용증을 쓰던 앞으로 이 돈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걸 살 것인가가 더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사용처에 대한 성격이 드러나야지 당초 거래에 대한 본질이 국가 입장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200만 원씩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인데 단순히 금액이 크기만 가지고 국가가 이걸 증여세인지 아니면 증여거래인지 아니면 일상적인 생활비인지 판단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자금 흐름을 추적을 해봤더니 이게 코인 투자를 위해서 내가 돈을 받은 거다. 2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받아서 시드머니로 코인 투자를 했다던가 아니면 예적금으로 내가 형성을 한 경우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명백한 증여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 최종적인 사용처가 확인이 되겠죠. 그리고 국세청은 차용증을 검증하는 방식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차용증을 검증하는 방법은 한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의 소득이 변동이 발생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상환기간 중에 부모님이 사망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자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퇴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녀가 이직을 하면서 이전보다 급여 수준이 많이 떨어졌다던가 아니면 자녀가 유학이나 이민을 가서 또는 직장 문제로 장기간 해외 출국처럼 이렇게 상환 능력이 이후에 의심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경우죠. 부모님이 사망하는 경우에 국세청에서는 어떻습니까? 최대 10년치 과거 통장 내역을 다 본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사망 전 10년 안에 이런 차용거래가 시작이 되었다면 이게 정말 차용거래인지 이 증여거래인지 차용거래가 맞다면 그 이후에 원금과 상환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보기 때문에 이 부모님의 상속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 함께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 간의 계좌이체나 현금 인출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1,000만 원 기준으로 고위 현금 거래나 혹은 1,000만 원이 미만이 된다고 하더라도 의심 거래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됐다가 결국에는 국세청이나 일선세무서에서 확인을 다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국세청으로 그동안 데이터 이관을 해가지고 그
그걸 활용을 해서 세무조사나 해명 안내에 활용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국세청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부모님의 월 평균 현금 사용액을 알고 있는데 갑자기 매달 500만 원씩 인출한 내역이 계좌에 남아 있으면 이 사용처에 대한 소명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소명은 대부분 증여 이후 10년 이내에 부모님이 사망을 할 때 세무조사에서 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일 전 10년 이내에 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거래는 상속재산이 합산이 되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누적된 이 현금 인출액이 예를 들어서 매월 500만 원씩 5년 동안 인출을 했다라고 하면 그럼 총액이 얼마예요? 약 3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하게 되면 이 3억에 대한 증여세가 약 4천만 원. 그리고 무신고가산세가 20%가 있으니까 가산세가 800만 원, 그리고 매년 8%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거진 5년치의 가산세만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증여세 본세까지 합산해가지고 대략 6,400만 원의 세금 부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상속세 입장에서 증여세 3억 원에 포함이 돼가지고 추가적인 상속세도 더 나올 거기 때문에 현금으로 인출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줄 때 주변에 물어보니까 걸린 적이 없던데, 세무서에서 전화 받은 적이 없던데라고 안심하고 넘어가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향후 10년 동안 내가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세금 문제로 돌아올 것인가를 한번 장기적으로 좀 판단해 보시면 현금 인출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 카드를 자녀 명의로 사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같은 생활 바운더리 내에서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모님은 대구에 계시고 자녀는 직장 때문에 서울에 있는데 부모님 명의 카드나 통장을 자녀가 들고 다니면서 백화점에서 500만 원 긁은 내역이 있다던가 그런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지역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생활비 카드에서 지출된 돈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증여거래로 추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가족 간의 계좌 이체를 하실 때 그 명목을 생활비나 병원비처럼 이렇게 비과세되는 금액으로 항목을 설정을 하셔가지고 계좌 이체를 많이 하시려고 하실 거예요. 이 생활비라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는 외형은 생활비라고 주장을 하지만 속사정은 사실상 증여에 가까운 거래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고, 목돈을 주고 싶다면 반드시 차용증 쓰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차용증을 쓰는 이유는 뭡니까? 단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이 입증 책임을 어떻게 외부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아들한테 준 금액이 예사롭지가 않아. 사실 큰 금액이야. 그래서 일반적인 상속세, 일반적인 가족 간의 생활비 수준이 아니야.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증여거래인지 아니면은 이 생활비로 볼만한 속사정이 있는 건지 국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거래가 정말 진실되게 증여거래가 아니고 금전대차 거래다 혹은 돈을 빌려주는 거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납세자에게 먼저 납세 의무가 첫 번째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당사자들끼리만 알고 있는 이런 내심적인 사정을 외부로 표현을 해서 현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 차용증 한 장만으로 180도 입증 책임을 뒤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상적으로 내가 차용증을 쓰고 또 그 내용대로 원금이 내재 상환을 잘 시행을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거래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법적 허식은 아니지만 반드시 차용증을 쓰시고 관련해서 증빙 자료를 남겨놓으시는 게 차후적으로 불필요한 증빙을 하는 걸 방지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현업에서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최근에 유튜브 같은 이런 정보를 수동할 수 있는 창구가 다양해지고 집에서도 이제 손쉽게 세금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과거에 내가 무지하게 자녀들한테 터무니없이 현금을 뽑아서 주거나 계좌 이체를 했거나 혹은 부동산 증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그게 잘못된 증여였구나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우선 개인적으로 권해드리는 바는 원칙적인 기준에서 증여재산이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기간은 지났지만 단적으로 부부 간에 6억 원 그리고 자녀 간에 5천만 원이라고 하는 법인 내에서 증여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신고하는 이유가 사실 이 세금 납부를 위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중인 입장에서 받아가는 자녀 입장에서 혹은 배우자 입장에서 이 자금 출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은 증여를 했으면 그 때에 맞는 신고 납부가 돌이켜봤을 때 가장 이 세금을 적게 내는 신고 방법이다라고 하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거래의 본질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금액의 크기를 가지고 기준을 잡으시는데 법에서는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금액 수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설령 통용되는 에버리지라고 하는 평균 가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상황과는 전혀 다른 금액일 수가 있어요. 의미가 완전히 다른 금액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집 생활비는 800만 원인데 옆집 생활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500만 원이 평균치다. 그럼 초과하는 300만 원에 대해서는 생활비로 부인당하는 것인가? 실제로 생활비를 썼지만 생활비가 아니게 되는 것인가?
많이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절대로 금액의 크기만 가지고 이건 생활비다, 학자금이다, 병원비다, 증여한 금액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 없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금액 수준 말고 거래에 대한 본질, 내가 의도하고자 하는 거래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시면 불필요한 걱정을 하시면서 내가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실 일은 많이 줄어드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처럼 막 어렵고 복잡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이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뷰인사이더 같은 양질의 정보를 접하시고 난 이후에는 한결 이 세금에 대해서 많이 편하게 생각을 하셨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다음 시간에 이어서 관련된 세금 이야기 쉽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성우 세무사였습니다.